했다 하는 경험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요즘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최근 1년 동안에 그 동양에서 드러나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입니다. 북한 경우는 중국이 너무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에서 이 러시아는 한반도에 적극적인 그 행보를 해서 중국을 견제도 하고 또 도동지방의 경제도 살리고 또 북한도 더 동맹으로서 견고하게 이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 전략적으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문구로만 남아있는 그런 전략적 힘적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수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비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서로 수익이 창출되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보자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가장 잘 알만하고 있는 체계적으로 많은 부산 언급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서울대 신범식 교수가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하자고 전략적 선택지들을 조합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관여 전략, 이 가스 파이프라인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이 소위 동북아 경제권을 만드는데 그 러시아의 격동과 북한을 더 포괄적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포괄적 관여 전략. 그리고 그 두 행동을 통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이 세력 배열, 세력 구성을 만들어야 한다. 육체하다는 과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지역 형성 전략이죠. 상당히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이런 주변 강대국들의 행보를 보면 이 상황은 환경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들 올 1월 5일 날 나온 미국의 그 소위 신국방 전략, 뭐 제목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21세기 국방 전략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국방 전략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두 개 전선 승리 전략이었거든요. 이제는 한 개는 승리, 한 개는 억제 그렇습니다. 한 개 승리는 동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 억제는 이제 유럽 방면을 말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전략적 모호성 없이 중국을 구체적으로 잠재적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도 지금 군사력 첨단 경제 현대화의 그 밑받침 속에서 그것을 지금 푸틴은 어마어마한 이 재정 수입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양 해양 능력 강화라든지 첨단 군사력 공군력 같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다시피 아주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력 구조 속에서 러시아의 기존 전략적 입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가장 적극적인 공세적인 현상 타파 행위자입니다. 미중은 거기 반대 입지에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영향력이 제일 크거든요. 그럼 도대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한국은 현상 타파를 하고 싶은 국가인지 아니면 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국가인지 그걸 알려면 타파를 하려는지 유지를 하려는지 스테이터스 코어인지 그걸 브레이킹 하고 싶은지 그걸 결정하려면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트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까지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돼야 한국 국가인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많은 안보 문제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전략, 지전략 그런 말들이 사실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거 없이 아무리 전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논문 뒤에 써본들 무슨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 국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략이 있겠으며 그게 그 전략으로부터 어떤 전술이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만일 한국이 현 상태에서 계속 먹고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삼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고 이게 한계 부닥칠 거 아닌가 하는 게 있다면 한국은 결국 이 지정학교 있기 때문에 복합적 융합국가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즉 아주 추상적인 소리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자에 대해서 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방하고 수용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러시아가 적극적인 해상 타파자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복합적 융합국가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사실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행위자가 더 먼저 팔을 걷고 나섰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국인데
정치군사적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경제사회, 문화, 이주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주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결합해서 이 기업 오너들이 말하는 그런 창조적 증시 효과를 실제로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현안에 적용해 보면 러시아가 하자고 하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잘 그 세목들을 디테일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따져나가야 됩니다. 서둘 게 없어요. 지금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해나가야 됩니다. 즉 한국 전략적 입지가 이전보다 2003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논문들 2003, 4년에 많이 썼지만 그때 이 파이프라인 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불리했지만 지금 입지가 아주 나아졌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러시아 독동 지역이 우리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이 돼서 강한 러시아가 유라시아 국가가 되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진짜로 행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면제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수가 대를 해야 돼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주민들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뜻도 없어요. 도와주지 않을 뭐 같이 장사 안 해야 될 이유가 억만 가지 됩니다. 안 하려 그러면 억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 사람들하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안 만나고 살 수가 있다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앞으로 만나고 살아야 된다면 여기서 말한 바대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고 생활 수준의 차이도 너무 크고 우리는 지금 시니어들도 골프를 칠 수 있고 온천탕에 가서 공짜 전철을 타고 온천탕에 가서 즐길 수 있는데 아산까지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혼자서 굶어 죽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명적 격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 감당해야 되는 거, 그 격차를. 우리 세대가 만든 그 격차를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즉,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제 시각입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부터 그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뭐 인터넷을 하고, 뭐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장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또 소통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주 무식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에서 시작하자는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대열이 구성이 급속하게 변할 때 북한에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문화적 격차에 대해서 엄청난 그 정오심과 그 박탈감과 원망을 가진 우리랑 같이 생긴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든 같은 문자를 쓰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최소한의 경제통합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로 결국 시간을 못 맞추고 또다시 조상님께 지혜롭게 해달라고 빌면서 제가